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왜 평촌 수지 잘 봐야 되냐라는 걸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 투자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직장 중요하지, 접근성 중요하지.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좋은 거 그걸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한 번에 압구정현대 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럼 괜찮아. 그러면 다 좋고 그 상태가 낡아도 나머지 입지 요소가 워낙 완벽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이전에 사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서 더 가치가 좋아지고 가격이 그만큼 이제 반영돼 준다면 그게 앞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우리한테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지역으로 들어가서 입지랑 가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볼게요. 일단은 평촌이랑 수지 같이 묶어서 얘 어디 있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 그다음에 여기 평촌 수지 사람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지? 근데 그 소득은 그 지역만 가지고 봐서는 이게 많은지 적은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소득은 제가 서울 경기도 이제 지역의 소득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세 가지 먼저 보고 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입지는 저희 아까 봤던 네 가지 입지에 플러스 이제 공급까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지는 왜 이거 항상 똑같은데 우리가 인보 쓰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맨날 보지? 무조건 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이끌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이끌 만한 입지 요소인가라는 거를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은 저희한테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얘가 리스크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히나 지금 평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 어떤 기회가 언제까지 있냐 이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까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활권 단위로 들어가서는 제가 그 생활권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좀 키워드 같이 짚어드릴 거고 이제 분석하면서 특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평촌 수지 어떤 곳이냐? 오늘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지도를 계속 보고 있어서 이제 어디쯤 있다라는 위치는 그려지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평촌 한강 아래, 강남 아래쪽 과천 밑에 있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오늘 평촌 학군 얘기했었는데 평촌 하면 그냥 진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노란 버스. 네, 그래서 평촌의 학원가를 많이 떠올릴 수 있고 또 평촌은 진짜 반듯반듯해요. 네, 그만큼 계획된 도시다. 일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고 만든 도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임장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 그런 거 처음 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번으로 추천드린 지역이에요. 이 근처이시라면. 왜냐면 이런 평지는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평지는 만나기 어렵고 여기서 길을 잃는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집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내가 가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밤에 가도 저는 것 같아요. 야간 임장이 엄청 잘 보이고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간 임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남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예요. 네, 그게 그만큼 그 지역이 안전하다, 안 하다라는 지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늦게 가도 사실 무섭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서울 임장할 때 주로 대림을 임장한 적이 있었는데 뛰어다녔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뛰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볼 수는 없고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뛰는데 뛰는 것도 힘을 주고 뛰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뛰다가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발로 차니까 손으로 찰까? 하면서 정말 힘을 주고 다녔던 게 대림 임장했다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계획된 도시고 그러니까 되게 쾌적한 분위기에 이제 정말 구획이 잘 나눠져 있어서 뭐 행정기능, 주거기능 이런 기능들이 각각 이제 이 택지 안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위치로 치면 항상 강남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랑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면 과천 밑에 평촌 그리고 평촌 밑에 이제 군포와 의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평촌 얘기하는데 계속 뭐 과천, 뭐 군포, 의왕, 인접 도시들까지 얘기를 하냐? 얘네들은 딱 평촌끼리만 움직이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권을 묶어서 이 반경은 같이 움직일 거라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지. 그럼 우리는 평촌 노란 버스 반듯반듯 바둑판 얘기했는데 그럼 수지는 반대로 뭐가 기억날까요? 그쵸, 난개발. 네, 이거 지도 보니까 딱 티가 나더라고요. 이 지도가 여기 산. 그냥 집이 짓긴 지어야 되니까 산을 타고 집이 올라가 있죠. 이런 만개발의 되게 대명사가 네, 이전에 수지였던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당선이 개통하면서 그때부터 지역의 위상이랑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때 이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진짜 사람 없었거든요. 사람 없고 되게 이거 되게 사람 없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그때는 그리고 지금 저희 GTX 개통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비싸다 얘기하죠. 똑같았어요. 그때도. 신분당 개통했고 사람 없었고 요금 비싸다. 누가 타? 했는데 요즘 신분당은 미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2016년 정자부터 광교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생기면서 수지가 더 부상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인구는 여기 수지는 위로 분당, 그다음에 아래로 수원이 있고 더 내려가면 사실 뭐 화성이나 오산 같은 지역들이 있을 거고 인구는 두 개가 이제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수지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얘가 이제 37만 명 정도, 얘가 이제 31만 명 정도가 되고 네. 근데 용인이 세 개구가 있잖아요.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세 개구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는 이제 기흥구예요. 기흥구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그 다음이 수지, 그 다음이 처인구 순이고 합쳐서 이제 100만이 넘어서 이제 특례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촌은 안양의 행정구로 치면 동안구거든요. 근데 동안구 인구 자체는 31만 명이지만 만안구, 그다음에 과천, 의왕, 군포까지 다 합치면 그 수요가 100만 수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천, 의왕, 군포는 사실 세 개 합쳐도 크지가 않아요. 과천은 10만도 안 되고. 근데 그래도 이 권역을 묶었을 때 얘도 100만 규모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되냐? 자, 이 소득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첫 번째 윗줄에는 거주자 연봉을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이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연봉이 6,742만 원이야 이거고, 그리고 근로자 연봉은 과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연봉은 4,716만 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주자 연봉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준, 그다음에 근로자 연봉은 그 지역의 일자리의 수준을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주자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인데 이 정도 고소득자가 사는 지역은 과천,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인 지역들이 성남,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화성 같은 지역들. 네. 그리고 얘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은 이제 과천처럼, 그다음에 이제 화성처럼, 그리고 용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은 이렇게 거주자 연봉이 더 크고 근로자 연봉이 더 작아요. 근데 또 어떤 지역들은 근로자 연봉이 2천 보세요. 2천. 근로자 연봉이 6,58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해석을, 근로자 연봉은 이 지역의 일자리는 이 정도 돈을 줘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천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하이닉스. 하지만 하이닉스에 다니는 고연봉자의 근로자분들, 종사자분들은 그 2천에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 거주자 연봉은 이거보다 떨어진다. 네. 그럼 과천 자체 일자리가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엄청 큰 연봉을 주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서울 못지않게 사는 곳이 이 과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안양을 보면 안양도 거주자 연봉이 근로자 연봉보다 더 큰 곳이죠. 네, 그리고 얘네를 보면 특징적인 게 이렇게 하남도 거주자 연봉이 근로자 연봉보다 커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서울에 가까울수록 사는 사람들의 연봉이 이제 일자리, 그 지역 일자리에서 주는 연봉보다 큰 게 얘를 보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인 분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결국은 서울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 비용을 치르고 사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자리가 진짜 먼 경우. 네. 일자리가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평택 한번 보세요. 평택.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가천만큼 엄청 높진 않지만 거주자 연봉, 근로자 연봉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너무 멀어지면 그때는 그 지역에 그냥 거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으면 일단 서울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서울 가까이에 있는 지역들의 거주자 연봉, 소득이 훨씬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외곽으로 가면 확실히 거주자 연봉도 그렇고 근로자 연봉도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동두천이나 이제 파주나 이런 곳들. 그래서 그나마 파주가 거주자 연봉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이제 LG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제 그나마 여기서 LG가 있는데 그 LG에 있는 사람이 파주를 벗어나 사는 게 쉽지 않죠, 거리가.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거주자 연봉이 높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 여기 안양, 그다음에 수지, 용인에 속하는 여기인데, 얘네들은 지금은 주요 업무직으로 기능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서울 가까이 있는 그런 직장들에 사는 사람들이 배우 수요지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고 그냥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거주자 연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자료는 임상하신 지역이 다양하실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자료, 그 지역 해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지역에 맞게 특징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다른 옆에 붙어있는 그런 지역들을 같이 얘기 드리는데, 평촌 수지는 꼭 도시간 연결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촌, 아까 위에 가천 있었어. 이제는 어디에 뭐 있는지가 조금은 그랬을 거예요. 위에 가천 있고 아래 군포나 의왕이 있고.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보려면 아래 군포와 의왕이 있는데 의왕이 모양이 길어요. 도시 자체가 긴 모양이고, 반을 보통은 근데 의왕시에서 생활권 나눌 때는 이렇게 북의왕, 남의왕, 또 중간에 약간 중의왕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크게 우리가 볼 때는 북의왕, 남의왕 정도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북의왕이 어디냐? 평촌이랑 맞붙어 있는 의왕. 내손동, 포일동 같은데 인덕원 쪽에 있는 의왕이 북의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의왕이 어디냐? 군포나 오히려 수원에 맞붙어 있는 의왕 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고천, 오전 이런 쪽.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들 연계성, 도시간 연계성 생각했다 해도 이렇게 의왕이라는 도시 하나 통째로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평촌 사람들은 여기까지, 북의왕까지, 내소, 포일 같은 지역들까지만 우리랑 비슷한 생활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평촌 사람들이 내선 포일에는 새 아파트가 그래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새 아파트 찾아갈 때 이쪽 내선 포일 쪽 많이 이제 갔고, 여기는 가지만 오전, 고천, 이제 아래 남이양 쪽은 여기는 굳이 내가 평촌의 인프라를 누리다가 갑자기 새 아파트 아니면 이제 거기 택지 개발한다고 그쪽으로. 근데 중요한 건 멀지가 않아요. 차로 이동하면 사실 평촌 본계역에서 지금 만약에 오전, 고천 쪽 간다 10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권은 잘 넘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할 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요 수지는 아까 위로 분당, 아래로 수원, 특히 광교랑 맞붙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도 사실 분당, 수지 크게 수원인데 이 수원도 수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광교는 가고 싶어. 근데 영통에 원래 광교 이전에 영도 이제 노란색 수인분당선 라인에 청명이나 이런 황골이나 이런 주요 마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0년대인데 엄청 쾌적한 택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수도권에서 되게 가성비 있는 택지 중에 하나 생각하는데, 그 택지까지는 일단은 굳이 수지에 살다가 내가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수지 사람들이 광교는 가고 싶어 하지만 같은 수원 안에서도 이제 광교 외에 이런 영통의 구택지나 아니면 이제 권성구에 또 신축이 들어온다고 해서 글로 건너가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건 저희가 뒤에서 공급을 볼 건데, 공급을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용인 공급 봐야지. 근데 용인이랑 많이 주고받는 지역이 수원이니까 수원의 모든 공급이 다 용인에 영향을 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연계성은 지역 안에서도 다르다라는 거를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촌이랑 수지 어디 있고 어떤 특징 가지는지를 먼저 봤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평촌. 지금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가 되게 새 아파트 하나를 되게 심어놨어요.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얘는 작년 11월에 입주한 평촌에 이제 센터포스트라는 단지를 제가 뒤에다 심어놨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평촌이 원래 한동안 진짜 90년대 일기 신도시 낡은 연식 아파트만 가득 차서 그래서 아까 의왕도 남해안, 그러니까 북이항도 건너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평촌을 둘러싸고 공급들이 계속 생기면서 평촌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입지, 어떤 가격 가지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 평촌 어떤 곳이지? 일기 신도시 알아. 근데 일기 신도시도 도시 형성의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선도지구 얘기할 때 평촌은 분당이나 일산보다 용적률이 좀 높았죠? 왜 그러지? 같이 줬는데 어디는 용적률 되게 낮게 주고 100%대 주고 어디는 왜 2% 넘게 줘가지고 왜 사업성 떨어지게 하지? 그러니까 얘 개발할 때 목적이 다르다는 게 평촌, 부천, 삼원 세 개는 그러니까 기존 도시랑 연계해서 개발하는 게 일기선제 개발할 때 걔는 세 개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신도시를 만들자. 그 인프라를 갖춰놓고 오게끔 하자. 그래서 고밀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일산이나 분당은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었던 그런 이제 택지라 조성할 때부터 개발의 목적이 달랐고 그래서 밀도가 초반부터 높게 잡았던 게 평촌이랑 부천이랑 삼본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안양 동안구 행정구역상 동안구에 속하고 그리고서 서울에서 일기 신도시는 거의 다 1시간 거리예요. 딱 방경돼서 1시간 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리고 그게 킬로수로 치면 여기 도심에서 한 20km 정도 거리 되더라고요. 그 정도 안에 속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게 일기 신도시 중에 일산인 거죠. 그래서 일산 초반에는 원래 가격이 되게 높았던 일기 신도시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 게 위상이 바뀐 게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기존에 이제 구도심 연경으로 개발했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야. 그리고 12개의 마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50개 넘는 단지들이 들어와 있고 지을 때 4만 2천호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분산시키려고 만든 게 이제 일기 신도시고 현재 아까 본 것처럼 여기 31만 명이 동안구 안에 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역 분석할 때 그 지역을 어떻게 머리에 잘 남기시면서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생각하고 특징을 뽑아요, 항상. 이 지역을 그냥 모양을 생각하고 이 지역의 생활권을 생각했을 때 뭘 떠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평촌의 세 가지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도 자연 환경적으로 일단은 환경적으로 완전 평지이다. 그다음에 구획돼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자연 환경으로는 천. 그러니까 하기천이나 아니면 안양천이 흐르는데 이 천이 한편으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환경을 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산책도 하고 자전거 타고 그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산동 쪽과 평촌 쪽을 약간 분리를 시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너무 잘 알고 계신 이제 4호선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뚫릴 GTX부터 시작해서 월판선 인도선까지 평촌의 그 지하철 라인을 기억해야 되죠. 지하철 평촌의 평촌 일단 모양. 이게 완전 평지지, 구획돼 있지, 그다음에 얘 천이 흐르지, 그래서 약간 평촌 외곽이랑 선이랑 경계가 지지, 그다음에 안으로 4호선 지나가고, 그다음에 외곽, 그다음에 각각 도시 도로 라인 따라서 교통 호재가 이제 노선들이 세련되는구나라는 걸 보시고 세 번째는 도로인데 평촌 생각하면 도로 중에서 경수대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냥 평촌에서 딱 모양을 딱 이렇게 보자 치면 왼쪽이고 예전에는 이름 바꾸기 전에 1번 국도라고 불렀어요. 1번 국도. 그러니까 걔 타면 그 도로를 타면 아래 뭐 오산 평택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진짜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고 경수대로를 따라서 원래는 안쪽으로가 평촌이었고 이제는 평촌이 확장돼서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외곽순환도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제1 뭐 외곽순환도로 이런 건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얘가 있어서 평촌이 되게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촌 뭐 지하철 잘 되는데요 뭐 자차도 너무 편한 게 평촌은 IC 접근성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IC를 탈 때 IC 접근성이 뭐가 중요해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느낄 거예요. 우리 동네를 빠져나가는데 30분이야. 그리고서 고속도로 타. 너무 힘들죠? 근데 평촌에 웬만한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다 IC 탈 수 있어요. 네. IC 접근성이 되게 좋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단점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 분석할 때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지? 이 지역 특징 뭐지? 이 지역을 모양을 기억하려면 이 지역의 주요한 뭐 교통수단이나 특징들을 기억하려면 어떤 특징을 잡아보면 되지라는 기억하고 그러면 평촌에 이런 평지 제가 아까 임장하기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평촌의 그 평지가 결국 쾌적성이에요. 그 쾌적성이 평촌과 수지의 미묘한 가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네. 수지 입지 여기로 보면 되게 좋아요. 사실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촌보다 수지가 조금씩 가격이 덜 가는 게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 결국 그게 쾌적함이랑 연결돼서 가격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이거에 평촌에 프리미엄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천도 장점은 우리가 어쨌든 뭐 산책도 하고 여기서 뭐 이제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뷰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절이 되게끔 하는 게 또 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4호선, 현재는 4호선이지만 얘가 이제 미래같이 나머지 3개 노선들이 발현될 것이고 도로는 이렇게 제가 아까 경수대로를 두고 안에 평촌인데 밖으로 확장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네. 집이 들어와요. 그러면 집만 들어올까요? 집이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이 변해요. 그러면 그 상권은 새 상권을 지어서 상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경수대로 변은 예전부터 있던 데예요. 예전부터 오래된 그런 도로고 1번 국도니까. 그 오래된 도로에 옆에 상가가 좋은 게 있을 리가 없겠죠? 되게 저층에 낡은 상가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상가의 주인들은 그 상가를 부시고 오피스텔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깨끗한 건물로 바뀌고 경수대로 라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내가 특징을 잡고 이제 보고 실제 임장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가 제가 장점이자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장점은 아까 평촌의 IC 접근성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 IC를 타면 어디에 갈 수 있냐면 강남, 판교. 그러니까 판교는 평촌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차로 가면 한 진짜 차 안 밀리면 20분, 2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지하철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려야 돼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는 생각 그냥 안 하세요. 네. 그리고 강남도 마찬가지 차 안 밀리면 평촌에서 강남까지 한 40분 이내로 갈 수 있을 만큼 도로가 되게 잘 돼 있고 단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 얘가 외곽순환도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램프 타고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신기중 저희가 오늘 이제 입지 분석할 때 학교를 얘기할 건데 평촌에 이제 명문중 하면 4개 학교가 있고 사실 얘네들도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85%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촌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온 학교도 85%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나온 학교가 85%가 안 되는데 근데도 여기 바로 옆에 신기중이고 신기중 옆에 어떤 단지가 있냐면 무궁화 태영. 네. 평촌 신도시에 원래 구획된 아파트 중에서 마지막 끝에 단지예요. 근데 그 끝에 단지가 얘를 건너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 평촌 신도시는 다 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이 안 받쳐줬던 거. 근데 지금도 사실 가격 순위는 밀리거든요. 그게 여기 이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생기는 단절이었고, 그다음에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앞에 그러니까 여기 무궁화 태영이 여기 있는 거고 이 안쪽으로는 무궁화 권영부터 시작해서 무궁화 진흥 같은 단지들, 무궁화 마을이라는 평촌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평촌에서 가격으로 치자면 거의 마지막 순위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무궁화 마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어떤 얘기 들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평촌은 학군이라고 학군 좋은 데만 투자하겠어.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따 셀거 안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얘네들도 변화했다라는 거. 이게 사라지지 않죠. 외곽순환도로 사라지지 않지만 무궁화 태영 앞에 새 아파트. 그다음에 그 새 아파트 앞에 또 3,000세대 가까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네가 싹 다 바뀌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얘네들 지금 기억할 때 그 세 가지 이제 기억하시죠? 자연환경, 그다음에 이제 도로, 그다음에 지하철 세 가지 나눠서 각각 주요 도로와 그다음에 자연환경, 평지 프리미엄에 그다음에 예천으로 조금 좋으면서 약간 단절도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지하철, 현재, 그다음에 미래에 가질 것들 이렇게 나누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직장부터 좀 볼 건데 이 그림은 엄청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내 머릿속에 강남, 도심, 여의도라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안양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강남권에 이제 직장, 그다음에 여기 도심권 직장, 여의도권 직장. 아까 제가 이거는 그렇게 묶어드린 거예요. 서울, 경기 두 개 묶어서 여기에 사업체가 서울, 경기 다 합쳤을 때 그 비중 중에 얼마큼 차지하는지, 그 여기 있는 종사자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그다음에 500인 이상 대기업은 얼마큼, 서울, 경기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큼 비중인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강남이 역시 압도적으로 대기업 수도 어때요? 그냥 5개 중에 한 개는 강남에 있는 거잖아요. 많구나. 종사자만 많은 게 아니라 큰 기업, 사업체 압도적으로 강남이 많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얘네들 보다가 얘 보니까 귀엽죠. 네, 사업체 6만 개, 서울, 경기 합쳤을 때 한 2% 수준, 종사자 수도 한 2% 수준, 그다음에 대기업도 22개, 이제 2% 조금 안 되는 그 수준인데, 그냥 이 수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은 베스트타운이구나. 네. 일을 하러 여기에 들어오는 이렇게 큰 주요 일자리처럼 수요를 이끄는 요소가 직장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직장 있는지 한번 주요 직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지적 편집도를 좀 갖고 왔는데 파란색 공업 지역이 어디 있지라는 걸 봤더니 여기 일단은 지금 동안구 쪽, 그다음에 여기 만안구에 속하는 그냥 기업도 하나 갖고 왔는데 엄청 많지 않아서 사실 올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오뚜기 같은 곳들, 그다음에 오뚜기는 공장도 있고 연구소도 평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효성 같은 곳들, 그다음에 여기 금정역 쪽이랑 맞닿는 쪽에 이제 LS 그룹 계열사들이 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만안구 쪽으로 가면 이제 노르페인트 같은 그런 이제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얘는 또 한편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게 4호선 라인 따라서 관공서들이 쫙 붙어 있거든요. 네. 진짜 되게 잘 됐어요. 그냥 범계역 쪽에 딱 가면 경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서, 구청, 시청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 법원, 검찰청까지 라인 따라가지고 여기 공공청사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제 일자리 역할을 해주고, 또 제가 병원을 넣은 이유도 병원도 병상 규모가 한림대 정도면 한 800병상이 넘거든요. 이 정도도 충분히 일자리 수요가 된다는 거. 네. 그 일자리 중에서도 평형대가 어느 평형대 수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형 평형 수요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림대병원이 초원마을 안에 있는데, 초원 세경, 초원 부영 이제 그쪽 인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이쪽 의료 쪽 종사자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근하고 이동하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1인 가구로 거주하시는 곳이 이쪽 초원마을 역 근처의 소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평촌 스마트스퀘어라는 곳이 이제 새로 이제 생긴 건데, 일자리 중에서 원래는 이거였어요. 기존에 아까 안양 일자리 숫자는 같고, 아까 저희가 분포 의왕까지 다 합쳐도 사업체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숫자에서도 업종조차도 좀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이쪽 안양권, 의왕권 이쪽 일자리 질이고, 그리고 평촌 스마트스퀘어가 생기면서 업종 제한을 했어요. 좀 지식 관련된 그런 산업들 이제 입주 업체를 좀 제한해가지고 지식산업, 문화산업, IT 산업 이런 쪽 업체가 입주하게끔 했지만, 막상 근데 가면 그래도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지고 깨끗하고 잘 조성은 돼 있는데 규모가 엄청 크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게 LG U+, 그 정도가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다른 엄청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막 상주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평촌 특징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저희가 자족도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족도시는 아니에요. 자족도시는 아니고 서울권 4호선 타고 가는 서울권 의존도가 되게 높은 베드타운 지역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래. 지금은. 근데 나중에 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짠. 이게 저희 아까 기사에서 잠깐 봤던 지정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과천 쪽이고 여기에 118개 기업이 들어오고 상주 인구를 거의 2만 7천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히 118개 기업 그냥 뭐 조그만 기업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넷마블, 뭐 비상교 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르모, 그다음에 의료 쪽, 광동제약, 뭐 중매제약 같은 곳들,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들, 의료, 바이오 같은 곳들이 여기 과천 지식정보센터 안에 정보타운 안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나는 거는 진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지역에 사람이 는다, 사람이 는다는 건 부동산에서 수요잖아요, 수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뭘까요? 네, 일자리. 하나는 뭘까요? 네, 택지.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개발하는 게 사람을 모으는 것 중에서 제일 강력한 요소인데 두 가지를 다 넣는 게 지정타예요. 네, 그래서 지정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이 광교에서 옮겨오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분당이나 판교에서 옮겨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일자리는 이동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제일 큰 이유가 뭐였죠? 사람. 좋은 사람은 멀리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가깝잖아요, 과천은. 그래서 충분히 큰 기업들이 이쪽으로 와서 지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과천 일자리가 증가하면 여기 비싸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안양 바로 과천에서 지식정보타운에서 도로 하나로 바로 연결해서 올 수 있는 게 안양의 동편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촌보다 연식이 좀 더 좋은 하나의 마을인데 이제 그런 곳들까지도 되게 많이 이제 수혜를 보기 시작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다 동편마을도 근데 안양에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단지예요. 그러면 다 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평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만약 1인 가구라면 또 작은 평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족 수요라면 또 안쪽에 안에 있는 그런 학군 수요까지 이제 이런 배우 수요지로서 평촌이 충분히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일자리가 생기는 공사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조감도로 봐서 느낌이 안 와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몇 개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블럭마다 테마를 두고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쪽,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쪽 해가지고 그래서 과천이 많이 일자리가 생기고 변화하고 있다. 평촌에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은 어때요? 저희 안양에 평촌에 범계역, 평촌역 두 개의 역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호재에 있는 역까지 넓혀서 보자면 인덕원역까지 세 개의 역을 봤을 때 일자리까지 진짜 이동하는 게 얼마큼 걸리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조금 서울로 가까이 가니까 인덕원 쪽으로 가면 조금씩 한 2분씩, 3분씩 빠지긴 하죠. 예. 그래도 30분 내외면 평촌에서 강남 갈 수 있구나. 강남 접근성이 진짜 좋구나.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가라는 타야 된다. 예. 가라는 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도심권 가는 것도 그래도 1시간 안 걸리게 일단 갈 수는 있고 얘도 한 번의 환승은 필요하죠. 그리고 여의도도 도심보다는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여의도도 한 40분대 환승은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할 때 제일 강력한 게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진짜 가깝네 평촌에서 한 40분이면 가겠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남부 쪽에 얘네 서울 일자리 외에 좀 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자차는 제가 진짜 빠르면 20분대도 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고 안 가는 게 환승 2번에 50분.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시간이 딱딱 맞았을 때잖아요. 막상 정말 이동하면 도어투도어로 하면 이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고 함부로 평촌에서 과천을 지하철 타고 가겠다라는 시도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교통은 일단은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만큼 170만 명 가까운 수요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강남 접근성이 좋다가 가지는 의미인 거고 평촌 일단 이 4호선 그다음에 한번 사당에서 2호선 환승해가지고 30분대 갈 수 있어서 충분히 좋다라는 거. 근데 이쪽 오히려 거리적으로 가까운 용인이나 성남 쪽 가는 거는 평촌에서 되게 대중교통으로는 어렵네. 현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노선 지금 현재로서 하나 4호선. 근데 앞으로 생길 노선 3개 뭐가 있다 그랬죠? 그쵸. GTX가 있고 그다음에 월곡 판교선, 월판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신월곡부터 그다음에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 이제 29년 개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인동선에 해서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거예요. 얘도 29년. GTX가 잘 개통된다면 28년 12월. 제가 아까 평촌에 있는 또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호재들이 28년, 29년, 30년 이때 집중돼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4년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5년, 6년 뒤에 평촌 수지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변화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 노선 기존 거 한 개 합쳐서 4개 노선이 만나는 게 인덕원역. 그래서 인덕원역 계속 뜨거웠던 게 커즈러플 4개 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면 그냥 4개 뭐 노선 지나가요. 근데 이 노선이 뭐가 좋아요? 네. GTX-C의 핵심은 일단은 삼성역, 양재역. 근데 그중에 특히 삼성역을 지나는 노선이 있다 앞으로. 그건 진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역은 이제는 엄청나게 큰 일자리 개발을 하는 거죠. 현대차, GBC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파급력이 되게 커질 거고 이제 인덕원부터 삼성역까지 이게 잘 뚫리면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 원래도 30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강남까지. 제일 다른 게 뭘까요? 그쵸. 환승을 하는 데죠. 그러니까 신분당 되게 좋은 게 강남까지 환승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4호선이 아쉬웠던 게 어쨌든 그 사당이라는 복잡한 데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근데 환승을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 네, 그 지금 35분 걸리는 거 10분까지 단축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평촌한테 일단 미치는 제일 큰 영향이 환승 안 하고 진짜 편하게 강남에 그것도 핵심지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거고, 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8년 12월 일단은 문제없이 간다면 그때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판선이 있는데 저는 월판선도 진짜 강력한 노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월판선이 지금 노선이 여기 송도, 그러니까 송도, 그다음 판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가로로 저희가 횡단한다 그러죠. 가로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판교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운데 지하철로 가면 돌아서 가니까 1시간 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월판선이에요. 얘는 인덕원에서 판교까지 7분이면 가요 이제. 그리고 만약 급행 탄다. 6분이면 가요. 1시간 걸리던 거를 6분이면 간다. 근데 내가 만약에 판교 직장인이야. 근데 판교에 어디에 살아야 되지? 판교에 일단은 중대형 비싸. 집 자체가 일단 비싸. 그리고 그냥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도 만약에 싸지 않다면 그다음 내가 살고 싶은데 사실 빌라 사는 것보다는 소형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판교에 직장 있는 예를 들어 1인 가구야. 그럼 저는 평촌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판교 접근성 개선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배우소유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얘도 2029년 이제 개통되는 거를 일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판선이 원래 이름이 노선도 보면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경강선. 네. 경강선이 뭐냐면 경기도부터 강원도까지. 근데 진짜 이게 일부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구간 만들어서 결국에 연장 가운데를 이어 붙여서 결국에 강원도까지 가는 노선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얘 이름이, 그러니까 저희는 얼판선 편의상 부르지만 저희 노선도 보면 경강선이라고 나와 있는 곳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강원도까지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가게끔 하는 그 거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노선은 이렇게 해서 강원도까지 가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안양한테 평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판교라는 일자리. 근데 판교만 있냐? 왼쪽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도 테크노밸리 개발을 하면서 오른쪽 판교, 왼쪽 광명 수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임동선은 얘는 사실 뭐 이제 인덕원의 기능은 그거 있죠. 아래에 있는 지역들, 인덕원이 이제 여기가 마지막 여기고 이 아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래 안양부터 뭐 의왕, 수원, 용인 이렇게까지 경기의 남부권으로 쫙 내려가서 이제 동탄까지 이어주는 노선이고, 여기도 생각보다 안양에서 여기 막 용인이나 이쪽 가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가게끔 해주는 그런 노선이고, 동탄까지 급행 타면 30분. 되게 끝에서 끝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30분, 현재 1시간 반 걸리는 거 얘도 되게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이제 이동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는 노선이고, 얘는 특히 이 노선이 이제 좀 기대를 그래도, 그러니까 기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승 때문에. 인덕원에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왕 사는 사람이 타고 몇 정거장 올라와요. 인덕원 가면 4개의 노선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수원 사는 사람이 여기 월드극장기장역을 가면 신분당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영통 쪽 가면 분당선 탈 수 있고, 아래 동탄 쪽 가면 GTX A를 탈 수 있고, 그래서 이 인동선은 이렇게 뭐 수도권 주요 도시에 있는 이 기능, 이게 끝이 아니라 환승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교통 호재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카더라가 아니에요. 이게 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공사하고 있고 실제 평촌에 영향을 미칠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셔야 어디서 먹을 수 있죠? 투자할 때 써먹을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보고선, 그러니까 왜 이 단지가 이 가격인지를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돈이면 아무 호재 없는 단지와 그래도 이렇게 호재가 진짜 실현될 그 단지와 같은 돈 주고 둘 다 싸. 만약에 선택지가 있어. 고를 때 호재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시장은. 2021년 GTX는 어떤 존재였냐? 사통팔달 인덕원 눈 깜짝 4억 급등 열차였어요. 집값 급등 열차가 2021년에 GTX의 존재. 근데 2023년에 GTX는 같은 아이잖아요. 같은 아이인데 급락열차래요. 집값 급락열차. 네, 그래서 16 아파트가 뭐 부엌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최근은 또 반토막 났던 집값이 조금 반등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2021년에 여기 인덕원 역은 가치가 어땠을까? GTX 개통되면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환승 안 하고 삼성역까지 또는 양재역까지 10분 이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얘가 되게 각광받았던 그 가치고, 그리고 얘는 GTX-C만 인덕원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동선, 월판선, 기존의 4호선까지 해서 그래서 커도 역세권이 될 거구나. 그것 때문에 얘가 엄청 뜨거웠던 거. 그래서 가격이 최고 13억 3천까지 갔어요. 여기 있는 인덕원 마리아 구축단지가 13억 3천까지 갔고, 이 직전 원래 20년 7월 정도 8억 하던 애가 21년 7월 1년 사이에 5억 3천이 오른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되게 내 거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내 건데 샀는데 막 1년 있다 5억 올라. 네, 너무 행복하죠? 근데 2023년 똑같은 집인데 얘의 그러면 가치가 변했나요? 인덕원역의 가치가? 아니죠. 왜냐면 이 사업이 취소된 것도 없고 저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가치가 같은데 가격이 달라져요. 13억 3천까지 갔던 게 8억이 되면서
거의 올라갔던 상승분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상승장 이렇게 입김만 불어도 되는 시장이 있어요. 입김만 불어도 되는 시장을 이렇게 심지어 이건 입김이 아니라 이거 거의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기대 심리가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조금 반등했다 얘기는 하는데 지금도 역시 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공사가 진행되고 개통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더 좋아지는 건데 가격이 또 변하죠. 최근에 이제 10억 정도 실거래됐던 거. 네. 근데 누군가는 또 올랐어. 나 또 텄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10억이 내가 또 제일 쌀 때 못 사서 어떻게 올랐어 하면 2억이 오르고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13억 3천 가던 애가 지금 그래도 10억이야 라고 한다면 여전히 한 3억 넘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가 변했는지 하지만 가격은 시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가격 가치가 같다면 가격을 너무 직전에 비해 올랐다 떨어졌다의 1일 비하는 것보다 얘가 원래 가졌던 가치 그 가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상승장 어떤 시장이냐 진짜 입김만 불어도 돼요. 그냥 카더라 카더라 수지가 진짜 많이 올랐을 때가 상승장에 리모델링 되더라 라고 했을 때였어요. 그냥 그런 카더라만 있으면 상승장에는 가격이 올라요. 그때는 왜냐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엄청 커서 뭔가 그런 소식만 있으면 집값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냥 저희가 가치가 선반영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짜 수요, 가수요, 투자 수요라는 말을 쓰고 여기 매매가가 급등하는 때가 호재로 인해서 상승장이고 하락장 어떤 때냐 어떤 호재가 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똑같은 GTX인데 급등 열차라고 했다가 갑자기 급락 열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이제 꺾여서 가치에 걸맞는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때가 이제 하락장이고 그래서 여기 GTX 이제 4개 노선이 들어가는 인덕원역인데 인덕원말 아까 삼성 저희가 30평대 봤는데 20평대도 마찬가지 8억 하던 게 10억까지 이제 지금 10억까지 갔던 게 지금 8억 3천 어쨌든 얘 현재도 24% 정도 빠져 있는 가격 수준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32평 같은 경우는 13억 3천 갔던 게 실거래된 게 한 10억 실거래 찍혔잖아요. 근데 물건으로는 9억 6천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28%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다르네? 똑같은 단지인데 20평대랑 30평대가 다르네? 저평가는 단지별로도 다르고 단지 안에서 평형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월판선 되게 얘도 강력한 노선이 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만항구, 광명 쪽, 시흥 쪽이고 이렇게 가면 판교 쪽인 거죠. 판교 쪽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 건데 이 월판선이 있는 곳에 단지 제가 그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알아야 돼요? 호재 투자할 때 써먹어야죠 라고 말씀드렸던 게 원래 제가 처음 평촌에 투자할 때 이쪽 저 뒤에 여기 4호선 가운데 4호선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 파란색은 하기천 여기가 안양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4호선이 중심이다 보니 지하철가 멀어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쌌는데 짠 하고 호재가 나와요. 월판은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는 여기 뒤에가 가격이 다시 역세권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전에 샛별한양 또는 이 가운데 있는 한가람이라는 마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 애매해. 평촌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동경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애매해 가운데 찡겨서 이렇게 말했던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이 월판선으로 인해서 월판선이 여기 딱 중간 뒤에 종합운동장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거든요. 걔가 들어오면서 또 많이 올랐었던 단지라 그래서 지금 새별하는 2, 3단지 소형평수 16평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정도 정보점 5억 6천까지 가서 37%가 빠져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한 평수 큰 거 그러니까 지금 23평이 거의 7억 9천5백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억 9천짜리가 있죠. 그래서 얘도 26% 정도가 빠져 있는 거. 제가 이 얘기 드렸죠. 평형별로 저평가가 다르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평초는 오히려 소형 평형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이따 뒤에서 할 거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동선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저랑 아까 평촌 기억할 때 포인트 뭐뭐 있었죠? 첫 번째 택지 반듯반듯 구에 여기 택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죠? 첫 번째 택지와 여기 하기천, 안양천. 복습해서 적용해야지 보이실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하철, 4호선 가운데 관통, 그다음에 미래에 반영될 거 호재들, 여기 월판선, 그다음에 여기 인동선, 그다음에 여기 GTX는 4호선 라인 공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로 경수대로, 이게 경수대로. 그래서 경수대로와 여기 만나는 여기를 호계사거리라고 부르는데 호계사거리역에 들어오는 게 인동선이에요. 그래서 인동선 근처에 대표적인 아파트가 평촌 어바인버스라는 신축 단지가 있고 엄청 큰 단지예요. 1, 2단지 합쳐서 3,8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20평 얼마냐? 7억 5천. 그다음 34평이 9억 8천. 그래서 정보 9억 갔던 애, 그다음 정교 30평대 같은 경우 12억 갔던 애라 얘도 그래도 한 17%, 18% 정도는 가격이 빠져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평촌 투자할 때 이 호재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 호재 있어요. 여기 사고 싶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평촌을 내가 봐. 그럼 평촌에서 저평가된 단지가 어디가 있지라는 것을 찾는 게 1번.
그래서 지금 평촌 공급이 되게 많은 시기라고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평촌, 그다음에 평촌 근처에 있는 생활권에 공급이 많은 게 평촌한테는 지금 이제 기회로 작용하는 거고 예, 그래서 1번은 일단 뭐 하는지 아시겠죠? 1번 호재 있어 달려가자 이게 아니라 평촌 어디가 싸지? 어디가 더 올랐지? 이게 1번. 그래서 싸다라고 판단하려면 정고점 대비해서 20%에서 25% 정도는 빠진 가격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가격들을 가진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물건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 각각 조건들은 있을 거예요. 막 학군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 메리트도 크게 없는 단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통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내가 고려 후보 물건에 얘의 특징들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게 호재가 있는 단지와 아무것도 없는 단지야. 그러면 그때는 만약 수혜 단지가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지금 평촌에 있는 이런 교통호재들은 실현 공사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싸다면 투자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지금 봤죠?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 대비 저평가는 다르다라는 것도 생각을 꼭 해주시고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재 있어서 그거 갖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호재의 파급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물건이 내가 매수하고 전세 맞추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인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앞서서 갖고 싶어요 출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싼지 비싼지 먼저 판단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더 좋은 물건이 뭔지를 찾는 과정으로 이제 최종 물건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평촌 파트에서는 호재를 적용하는 거나 좀 가까이 입지 요소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에 적용한 거를 우리가 또 뒤에 지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평촌 파트에서는. 그리고 학군입니다. 학군. 네, 공부 잘하죠. 네, 그래서 일단 평촌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교 그러니까 4개가 있고 사실 그러니까 3개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4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탑3 안에 드는 게 뭐냐? 귀인중, 범계중, 그다음에 평촌중 3개. 근데 사실상 학업 성취도는 여기 있는 대한여중이 가장 좋아요. 근데 왜 얘네들을 여기 평촌에서 특히 학군지로 탑3로 얘기하냐? 학군도 받쳐주지만 얘네들은 학원가가 초근접. 네. 그래서 특히나 좋아하는 3개 학교가 이렇게 평촌중, 귀인중, 범계중 이 3개 학교고 나머지 지금 제가 여기 지도 위에 올려드린 거는 85% 이상인 학교들은 다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15개 학교 중에서 9개는 다 85%가 넘어요. 그리고 지역 평균치가 85%는 되는 게 지금 안양 동안구 학군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학업 성취도는 사실 저희가 이때 수지랑 비교해서 보면 수지가 더 좋아요. 근데 특목고 진학률은 평촌이 훨씬 더 앞서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좀 그래도 이런 수준이 평촌이 특목고 진학률까지 같이 봤을 때 되게 좋구나라는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본 거 이거 압도적인 1위 이제 기인중 여기 학업 성취도로는 2위지만 학원가나 선호도까지 다 합쳤을 때 압도적인 1위 차지하는 기인중 2위 그룹이 아까 얘기했던 범계 평촌 여기 학업 성취도로는 1위 대한여중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쟤네들 좋아하냐 학주 근접이라는 얘기래요. 학교, 학원, 주거. 네. 학주 근접이 한 번에 해결되는 곳들이 선호도가 되게 높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조그맣게 250 플러스 이렇게 적어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지에 선호하는 중학교는 졸업생 수가 보통 250명 이상으로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어디가 제가 올려드린 게 250명 이상의 졸업자 수가 나오는 그런 학교였는데 어디에 있냐? 귀인중 포함되죠? 범계중 포함되죠? 평촌중 포함되죠? 그다음에 부흥중까지 포함되는 게 부흥중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평촌에 여기 4호선으로 치자면 위쪽에서 제가 아까 1800세대 대단지가 있어요. 초중고가 다 있어요. 얘기했던 그 단지 안에 있는 학교가 부흥중이고 평북쪽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그래도 부흥중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얘네들이 250명 이상의 졸업자 수를 가지는 그런 학교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학급 볼 때 일단 우리 학업 성취도로 보지만 학업 성취도는 언제 마지막 시험일까요? 네, 2016년. 2016년 이후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10년이 지나잖아요. 이거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까 입지 얘기할 때 변화 가능성이 낮은 거. 학군.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학군 자체가 좋다라는 게 변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숫자를 볼 수 있고 대신에 오래된 데이터 얘를 유효하게 보지만 더 반영이 되는 게 특목고 진학률. 그래서 얘를 특목고 진학률을 같이 봐주시면서 아까 학생 수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어떤 중학교를 되게 선호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1등, 압도적 1등, 귀인중. 근데 막상 가면 학교가 여기 있지? 평촌에 먹자골목 약간 뒤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먹자골목에서 보자 치면 학원가에서 보자 치면 약간 먹자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막상 또 이쪽 끝마을이나 이쪽에서 보자면 도로에서 또 이렇게 안으로 도로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향이긴 해요. 근데 얘가 어쨌든 평촌의 1등 중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 학원가가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2위고 1등이 어딜까요? 대치. 그리고 2등이 평촌, 그리고 3등이 수성구. 네, 그래서 저는 수성구가 3등이라는 걸 놀랐어요. 평촌이 그거보다 크네? 그래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수성구랑 평촌은 비슷한 규모긴 한데 평촌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등이 노원구 중계동이 4등이고. 네. 근데 학원가가 뭐가 중요하냐면 크다, 학원이 많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밀집돼 있냐. 그 다음에 유해 시설이 없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평촌이 이거를 다 갖추고 있어요. 네. 왜냐면 평촌 학원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조금 먹자, 놀자, 막 유흥 이런 사건들은 범격이나 아니면 평촌역쯤 가야지 술을 마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평촌에서 번개까지, 평촌 학원까지 번개까지 걸어가려 치면 20분은 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한 10분, 15분은 걸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평촌역은 좀 더 멀어요. 공원 뚫고 간다 치더라도 한 여기도 한 25분은 짚고 가야 되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어른 상권에 가보자 이 시간은 걸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유해 환경 없이 되게 깔끔한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게 여기 평촌 학원가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얘 하나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지역 갈 때마다 학원가를 보고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좀 흩어 있는 게 분당 학원가가 깔끔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분당은 특징이 마을별로 흩어져 있어요, 학원이. 네, 마을별로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상동도 학원이 많고, 부천에서도 공부시킨다. 그럼 상동으로 가거든요, 학군을. 근데 상동은 이렇게 놀 데가 많아요. 부천 특징이. 그래서 그리고 또 수도권에 치자면 영통도 학군이 되게 가성비 있고 좋은 데인데, 영통 중식상가에 뒤로 가면 되게 번쩍번쩍. 지방 가보신 분들은 구불당이랑 비슷해요. 네. 구불당에 반짝반짝한 학원 맞네 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반짝반짝한 거.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위에서 혼재대 학원가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평촌은 되게 깨끗한 그런 학원가다. 그리고 평촌의 학원가는 평촌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과천, 그다음에 의원, 군포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오는 게 평촌 학원가예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수원이 크기가 되게 큰데 4개 구가 있거든요. 수원, 장안구, 영통구, 딸딸구, 그다음에 하나 권성구까지 4개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영통구에 있는 사람들은 수지. 근데 장안구에 있는 사람들은, 장안구는 군포 의왕이랑 붙어 있거든요. 장안구에 있는 사람들은 평촌 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주요 경기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평촌 학원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학원가인데, 아까 저희 그거 있죠. 반듯반듯.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구획된 평촌 학원가 인근에 학교가 블럭마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귀인중, 평촌중, 번개중. 근데 아까 제가 신기중 학생들 잠깐 뒷모습 보셨죠? 그 외곽순환도로 앞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있던 그 신기중, 여기 이게 외곽순환도로 같다. 고가. 그 신기중은 여기 건너편에 있는데, 배정받는 학교에 따라서, 학군 특징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요. 예. 저희 아까 사진 봤던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은 귀인중을 가는데, 얘가 지금 제가 전용 84 기준으로 갖고 왔고 10억 5천에 전세 7억 5천 정도. 전세가율이 높죠. 왜 그럴까요? 다른 애들은 전세가율 50%대, 전세가율 40%대도 있네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을까요? 귀인중에 가서. 얘 평소정 가고 얘 번개중 가는데. 연식. 예. 왜냐면 평촌에는 1기 신도시의 주요 연식 92년, 93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원래 위에 평촌 지금 대장이라고 말하는 위에 있는 단지, 더샵이라는 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까지 연식이 제일 좋은 애 중에 하나였어요. 2002년식. 지금은 이제 20년 차가 넘었지만 그래도 얘네들보다 연식이 좋다 보니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얘 그래도 12억 8,500까지 갔던 그런 단지고, 이 맞은편 향촌 현대, 여기 학원가 두고 사거리에 있는 다 그 아파트들이에요. 아파트들인데 맞은편에 향촌 현대 같은 경우도 11억 정도 지금 매매가 하고 있고, 상승장 얘도 한 12억 7천까지 갔었고, 예. 지금 여기 범계역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근접한 목련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 목련 마을이 이쪽이야. 이 목련 블럭. 그래서 아까 제가 리모델링 뭐 이제 평촌에서 될 단지가 있어요. 걔는 여기거든요. 여기 범계역 쪽에 있었거. 근데 얘는 이쪽에 조금 그래도 목련 중에서 평수가 있는 거 여기. 얘도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게 13억 8천. 근데 얘는 전용 84는 없어서 전용 이제 101, 37평을 가져온 건데, 네, 방 4개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더 비싸죠. 그리고 이제 상승장 12억 9천까지 갔었고, 그리고 얘는 번개중을 배정을 받죠. 그리고 얘 신기중을 가는 단지예요. 여기 되게 맞붙어 있죠. 사거리 보고서 다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단지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신기중을 가요. 무궁화 경남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식은 얘네 2개보다 더 좋은 연식, 94년식인데 이제 9억에 그다음에 전세 4억 정도, 그러니까 30평대 매매 9억 정도가 형성되고, 최고가도 그러니까 11억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그거예요. 이 비교한 그래프가 결국에 이 마지막 연두색 초록색이 얘예요. 얘. 배정받는 학교가 얘는 다르죠. 신기중 배정 맞고, 얘만 이렇게 가격이 얘네들을 못 따라가게 됐고, 얘는 아무래도 좀 평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거 있긴 한데, 정고점 가격을 보면 어때요? 얘가 특별히 확 높고 그러지 않았죠. 거의 비슷하게 갔죠. 비슷하고, 얘는 확실히 이거보다 떨어지는 게 보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희 아까 귀인중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귀인중 여기 현대홈타운. 네, 바로 옆에 있죠. 여기가 먹자골목이고, 현대홈타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목련 단지. 그러니까 이 사진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면서 이쪽 방향을 찍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가 쪽 방향을. 그래서 목련과 향촌 2개 단지가 이제 같이 보이고, 여기 학원가 초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원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냐? 예, 경남. 여기가 학원가거든요. 학원가 중에서 이쪽 방향 학원가인데, 학원가 바로 앞에 집이 있어요. 네. 집에 갈 때가 좋죠, 사실. 그러니까 학원 교육 시켜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셔틀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셔틀 불안하고, 셔틀이 안 다녀. 버스 타고 오면 더 불안하고, 걸어오면 더 불안하고. 근데 그냥 이렇게 학원 끝나고 집이 앞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평촌이랑 그냥 학군이 되게 중요하고, 학군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다는 거 확인했는데, 미묘한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래서 얘 아까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왜 이 가격이었지? 학교 좋지, 학원과 가깝지, 그 다음에 연식 좋지, 이게 이 가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맞은편 향촌 현대 학교 좋지, 학원 가깝지, 얘는 바로 옆에 평촌 중앙공원 있죠. 인프라 좋지. 그리고 맞은편 부산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교 좋고 학원과 가깝고 얘는 대신에 범계역에 다른 블럭보다 조금 더 가깝죠 이제. 여기 범계역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 무궁화 경남. 얘 같은 경우는 학원가라는 장점은 가져요. 그래서 나머지 어때요? 예산이라는 것도 있잖아 사실. 내가 11억 있으면 좋지.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될 때 조금 돈을 덜 쓰는 범위에서 학원가를 그래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싶다 하시면 그런 분들이 대신에 경남을 또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평촌이니까 이게 평촌 중, 기인 중, 범계 중 간 학교만 이거 아니라는 거. 그냥 특징만 알고 내가 또 그만큼 물건에 맞게 싸게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사실상 학업 성취도 1등이에요. 대한여중. 근데 얘는 이제 학원가랑 거리가 어때요? 생각보다 멀죠.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는 있어요. 걸어서 한 아이들 걸음으로 15분 정도에서 20분, 넉넉히 걸으면 20분 정도?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집 앞에 학원이 있는 거와 여기 걸어서 이렇게 길을 또 큰 길을 건너고 가야 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얘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은 평촌 신도시가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 맞는데 되게 조용해요. 여기 낮은 야산 같은 게 있고 좀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고 되게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 거주를 선호하세요. 네. 근데 가격은 어쨌든 얘가 당연히 얘보다는 못 간다라는 거.